슬슬 시간이 있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충남대학교 전자공학과의 고영호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3일간 IoT로 센서 신호 처리 회로라고 하는 주제로 3일간 이론 교육하고 실습 교육을 병행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수업에서는 오늘 매일 이제 3일 동안의 이론하고 실습을 같이 진행을 하는데 오전에는 이론적인 얘기들을 하고 오후에는 실습하고 병행해서 얘기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진행하는 얘기들은 센서 리드아웃 서킷들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하고 그다음에 각종 센서들, 특히 전압형 센서들 혹은 전류형 센서들 아니면은 저항형, 용량형 그런 우리가 센서 트랜스듀서라고 하는 피지컬한 인풋들을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소자들하고 일렉트리컬한 서킷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서 센서 시스템이 구성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하고 이렇게 3일간에 거쳐가지고 오늘은 일단 볼티지 모드 센서들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내일은 여러 가지 센서 회로들을 어떻게 해서 노노이즈로 만들 거고 어떻게 해서 노파워로 만들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디자인 트레이드오프들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 도메인에서 트랜지스터 레벨에서 혹은 앰플리파이어 레벨에서 아키텍처 레벨에서 어떻게 해서 노노이즈면서 노파워면서 스몰 사이즈로 우리가 가진 리소스들을 배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센서들 여기저기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 센서들 이건 이제 그냥 일반적인 가전제품들부터 웨어러블한 얘기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IoT 사실 이제 이미 IoT 얘기도 상당히 식상하긴 한데 IoT하고 더 나가서 이제 여러 가지 모바일용, 웨어러블용 하고 기존에 좀 제일 어려웠던 얘기들도 좀 더 많은 데이터들을 오랜 시간 동안 받으면은 그것들을 AI 처리하고 등등등 하게 되면은 많은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고 이것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그런 다양한 센서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 강좌에서는 센서 전반적인 얘기들보다도 센서에 들어간 리드아웃 서킷 쪽, IC 디자인 쪽에 집중해서 할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소리 얘기를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통 일반적인 센서 시스템이라고 보면은 센서 마이크로 시스템이라고 보면 센서는 어떤 센서 시스템을 놓고 보면은 이게 센서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 센서 시스템 안에는 트랜스듀서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불리는데 리드아웃 IC라고 불리는 ROIC라고 불리기도 하고 혹은 아날로그 프론트엔드 AFE라고 불리기도 하고 등등등 이제 외부에서 피지컬한 인풋이 들어오면 피지컬한 인풋 이런 가속도라든지 회전이라든지 터치, 온도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생체 신호들 소리, 진동, 압력, 빛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외부에서 우리가 재려고 하는 그런 타겟 신호들이 들어오죠. 이런 피지컬한 인력들이 들어오면은 이것들을 빛이 들어오면은 전류를 발생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피해조라는 건 누른다라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뭔가 압력을 가하면은 전압을 발생시킨다. 압력을 가하면 저항이 바뀐다. 온도가 바뀌면은 저항이 바뀐다든지 습도가 바뀌면은 테이프가 바뀐다든지 등등등 이제 그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피지컬한 인력들을 보통 흔하게는 전압이나 아니면은 전류나 저항이나 캡 등등으로 보통 이제
뭐 인덕티브한 센서들도 있죠. 뭐 그러니까 VI 그러니까 전압이나 전류나 아니면 뭐 RLC 타입들의 이런 그 전기적인 작은 미세한 전기적인 신호로 바뀌게 되고 그 아주 작은 전압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대충 ADC 플레인지 정도 하면은 한 대충 한 1V 정도 이상이면 쓸만한 신호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전통적인 시스템들은 이런 작은 전압들을 한 1000배 정도 증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냥 볼티지 개념을 증폭을 하거나 커런트를 트랜스 임피던스로 증폭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항을 전압으로 바꿨다가 다시 디지털로 바꾼다거나 캡을 전압으로 바꾸다 디지털로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다이렉트하게 그 V2D 컨버터 그냥 전형적인 ADC죠. 아니면은 커런트 투 디지털 컨버터, 저항 투 디지털 컨버터, 캡 투 디지털 컨버터 그런 식으로 해서 아날로그 프론트엔드 뒤에 디지털 백엔드를 붙여가지고 보통 전형적인 그 RYC 하나를 구성해서 이렇게 해서 센서 마이크로 시스템들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강좌에 집중할 부분들은 이 아날로그 프론트엔드 부분이에요. 아날로그 프론트엔드 부분에서 많은 경우에 센서의 성능을 좌우하는 그러니까 일렉트리컬한 성능을 좌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아날로그 프론트엔드 부분은 보통 인풋 레퍼드 노이즈라고 불리는데 출력 쪽에서 봤을 때 입력을 나눈 노이즈를 인풋 레퍼드 노이즈라고 불러요. 인풋 레퍼드 노이즈 입장에서 센서의 노이즈 특성이라든지 혹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센서의 자동 특성 그리고 센서의 전력 소모 등등등을 앞에 맨 앞쪽에 이런 트랜스듀서하고 아날로그 프론트엔드, 디지털 백엔드를 놓고 봤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성능에 바틀렉이 되는 부분들이 아날로그 프론트엔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날로그 프론트엔드 쪽에서 신호를 잘 만들어주는 디지털 쪽에서 처리하기도 쉽고 등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우리가 이번 강좌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가능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노파워로 어떻게 하면은 작은 사이즈로 그러면서 로노이즈로 보통 아날로그 설계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리소스들은 커런트 아니면 사이즈인데 어디에다가 커런트를 할당을 하고 어디에다가 파워를 할당을 하고 어디에다 사이즈를 할당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옵티마이즈해서 노노이즈면서 로파워의 서킷을 구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우리 강좌에서의 목표입니다. 전형적으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피지컬 인풋들을 트랜스듀서를 거쳐가지고 아날로그 프론트엔드를 거쳐서 디지털 백엔드로 가게 되는데 주로 이만큼의 시스템들을 그러니까 센서 모델링, 그러니까 센서 자체의 피지컬한 특성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센서용 리다운 센서 신호 검출력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외부에서 빛이 들어온다거나 외부에서 진동이 들어온다, 전압이 들어온다 하면은 이쪽에서 어떤 매체를 거쳐가지고 어떤 트랜스듀서로 전압이나 전류나 저항이나 캡으로 변환이 되고 그것들을 리드아웃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모조리 다 우리가 흔히 설계하는 케이던스 시스템 안에서 모델링을 해놓고 전체 시스템을 모델링한 상태에서 이런 트랜스듀서들은 하나의 서브 블락 같이 우리가 ADC, DAC, OPM2 만들듯이 하나의 서브 블락처럼 아날로그 프론트엔드 시뮬레이션 하는 환경 안에 같이 들어가서 이런 미케니컬한 파트들하고 일렉트리컬한 파트들이 같이 시뮬레이션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볼티지 타입의 센서들, 아니면 커런트 타입의 센서들, 아니면은 저항형 타입의 센서들, 캡 타입의 센서들 그런 것들이 외부에서 빛이 들어올 때 캡이 변한다, 빛이 들어올 때 전류가 변한다, 등등으로 시스템 자체를 모델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좌에서는 앞에서 잠깐 전형적인 아날로그 서킷 디자인하는 얘기를 할 거지만 시스템을 어떻게 해서 모델링을 할 거냐, 좋은 도구가 베릴로그 A라고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베릴로그 A로 여러 가지 우리가 게이드나 모델들을 통해 가지고 외부에서 온도가 변하면은 저항 변한다. 그런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저항, 아니면 외부에서 내가 터치를 했다 하면 터치 센서가 온다고 터치하면은 거기가 캡이 변하죠. 그리고 캡 변화를 회로에서 센싱 해가지고 디지털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은 터치했을 때 터치 입력 자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볼티지 컨트롤 캐패시터 같은 것들을 구현을 하고 그것들을 어레이 만들어서 터치 센서들을 구현을 하고
등등등 이제 그런 시스템적인 모델링도 아날로그 설계하는 사람들이 보통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 베르노그에 대한 PL이라는 모델링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게 될 거고요. 일단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마이크로 센서들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한쪽에는 많은 경우에 맵스 칩들이 들어있고 한쪽에는 시너스 칩들이 붙어가지고 이것들이 합쳐져서 마이크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물론 이거는 큰 예입니다. 혹은 이제 센싱할 수 있는 트랜스듀서들이 이런 마이크로 스케일이 아니고 좀 더 큰 스케일에서 터치 스크린이라든지 등등 이제 그런 예들도 많이 있고요. 여기는 쭉 넘어가도록 하고, 센서 자체가 굉장히 잘 알겠지만 굉장히 쌉니다. 반도체 기술로 만들어지면서 기존에는 굉장히 비쌌었던 센서들이 요즘에는 한 1불 이하로 핸드폰 안에 들어가도 아마 제일 비싼 센서가 카메라 센서, TIS 센서일 텐데, TIS도 요즘에는 렌즈하고 렌즈용 액추에이터 그리고 뒤에 붙는 TIS 센서들 해가지고 한 1불 아래쪽 0.몇 불 정도에서 가격대가 형성이 돼요. 굉장히 싸죠. 그래서 물론 그만큼 이제 물량이 많으니까 가능한 얘기들기도 하고, 다양한 곳에 센서가 많이 사용된다 정도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우리가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에 걸쳐가지고 살펴볼 내용들이 매디스템 센서들은 어떻게 검출을 할 것이냐, 혹은 캐패시티 센서를 어떻게 검출할 것이냐, 혹은 전압형, 전류형 센서를 어떻게 검출할 것이냐에 따른 각종 콘텐츠 구조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한번 만들어보고 모델링을 해보고 그런 일들을 할 텐데, 전형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캐패시터 센서들은 일단은 캐패시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C는 입실론 A 오버 D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입실론이 변하거나, 그러니까 유전율이 변하거나, 아니면 면적이 변하거나, 아니면 간격이 변하거나, 이런 값들을 가지고서 외부 피지컬한 요인들을 따라가지고 입실론이 변하게 되는 센서들, 아니면 외부 피지컬한 요인들, 습도에 따라가지고 면적이 변하거나, 압력에 따라가지고 간격이 변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센서를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 가운데 쪽에 굉장히 무거운 질량체가 있고, 이게 아주 플렉서블한 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스프링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전체 이 빔을, 전체 이 프레임을 아래에 흔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마다 이 사이에 간격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에 간격이 바뀌게 되면 D가 바뀌어가지고 반사의 법칙에 의해서 이 질량체는 가만히 있고 바깥쪽의 프레임이 아래로 흔들리게 되면은 이 사이의 간격이 바뀌어가지고 캐패시턴스가 변하게 되죠. 그렇죠? 혹은 이제 이 캐패시턴스가 꼭 두 개 마주보고 있는 평판 사이에서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이쪽 정극하고 이쪽 정극 사이에서 두 개 사이에 AC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볼티지 필드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프렌징 필드로 인해 가지고 페로스케비, 그러니까 이런 프렌징 일렉트릭 필드들이 형성이 되게 되고, 여기다가 사람이 손가락을 갖다 댄다라고 하면은 이 프렌징 필드를 끊게 되겠죠.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중간에 캐패시터랑 여기 이 캐패시터하고 이 캐패시터 판 사이에 손가락이 들어와가지고 유전율을 바꾼다. 중간에 어떤 메탈판이 들어온다. 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은 공기, 피부, 공기 해가지고 중간에 유전율이 바뀐다.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어쨌든 손가락을 갖다 대면은 유전율, 캡이 바뀌게 되고, 그 캐패시턴스 변화를 리다운 IC들에서 검출해가지고 용량형 용량형 터치 스크린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혹은 이런 수위 센서로 사용하기도 하고, 정수기 같은 데에서 물이 얼마나 차 있다를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자동차용 엔진 오일 같은 데에서 엔진 오일이 얼마나 변성됐다, 그래서 같은 수위에서 입실론이 변한다라고 해가지고 엔진 오일 점도가 변했다를 검출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거는 단면인데 좀 이런 원통, 금속 원통의 단면입니다. 가운데 쪽에 금속 점도도 있고 바깥쪽에도 이렇게 얇은 통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물이 쭉 차오르면은 공기하고 물하고 사이 유전율이 다르니까 이 전체 이 캐패시턴스 이
1번 전극하고 2번 전극. 2번 전극은 이렇게 원통으로 쭉 내려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가운데 1번의 전극이 있고, 그러면은 1번 전극하고 2번 전극 사이의 용량이 물의 차오름에 따라가지고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입실론이 바뀌어가지고 캐피시턴스를 재는 그런 케이스가 되고, 혹은 이런 형식의 그 압력 센서들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거는 멤브레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이어프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얇은 막들이 있고, 이것도 역시나 이제 그 센서의 단면이에요. 단면에서 위쪽에 얇은 막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 두 개 사이에 간격을 재는 거죠. 간격을 재가지고 압력이 낮으면은 위로 부풀어 오른다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툭 들어간다거나 해가지고, 보통은 요즘 여러분 핸드폰에 들어가는 압력 센서들이 한 10cm 정도 단위로 센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계단 올라가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만보계처럼 가속도기라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헬스케어 모니터링 할 때 내가 지금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 계단 내려가고 있다, 아니면은 윈도우 내비게이션 할 때는 몇 층에 있다 라고 하는 거를 해발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해발 6m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좋은 압력 센서들 한 20피트 정도 이상의 압력 센서들은 대충 한 해수면부터 에베레스트 꼭대기까지 정도의 압력들을 세팅할 수 있는 정도로 캘리브레이션 돼 있어요. 그것들이 한 8,000m 정도, 8,000m, 9,000m쯤 되고, 그것들은 한 10cm 단위로 하면 그게 대충 한 8비트, 19m 그쯤 나옵니다. 한 20비트짜리 그 압력 센서를 사용하게 되면 내가 지금 몇 층 올라가고 있다, 계단 올라가고 있다 등등 이제 캘리브레이션 할 그런 것들을 센싱할 수가 있죠. 혹은 이런 스포 센서 같은 경우에는 아래층에 메탈 라인 한 층 있고 위에 쪽에도 메탈 라인이 중간에는 그 흡습성 폴리머들을 한 층을 깔아놓고, 그러면은 주변에 습도가 들어오면은 이쪽에 폴리머층이 그 스킬을 흡수해가지고 캐패시턴스가 바뀌어서 입실론이 바뀌어가지고 캡이 바뀐다 등등등 이런 식의 그 캐패시티브 센서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혹은 이런 터치 스크린들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투명한 전극들, 투명 ITO 전극들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여기 X축 일렉트로드 축을 깔고 Y축 일렉트로드 깔아가지고 특정 위치를 손으로 갖다 댑니다. 특정 위치를 터치를 하면은 어느 위치가 터치가 됐다라고 하는 거를 그 X축하고 Y축, 보통 X축을 쭉 스캔하거나 Y축을 쭉 스캔해가지고 한쪽에는 여기에 그 각각의 포인트마다 이렇게 캡이 있으면은 이런 캡들을 쭉 밀어낼 수 있는 캐패시티브 앰프들을 컬럼 영역에다 쭉 달아놓고서 X축으로 쭉 수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이쪽 층에서 어떤 포인트가 터치가 됐다, 그 다음에 여기를 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이렇게 그 컬럼 방향으로, 그러니까 로우 방향으로 쭉 그 스위칭을 하면서 각각의 어떤 컬럼들이 터치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검출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지금 어느 위치를 터치하고 있다, 혹은 이런 식으로 캐패시티브 터치 스크린을 회로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혹은 이런 지문 방식들도 요즘에는 초음파 방식의 지문도 많이 사용하고, 초음파 거리 센싱하는 방법으로 지문 센싱도 많이 하고, 아니면은 이런 용량형 방식들, 여러 가지 지문 센서들이 있는데 빛으로 재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캐패시티브 방식으로 재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초음파로 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들은 대부분 캐패시티브 방식들이고, 슬슬 울트라소닉 방식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죠. 이 지문 같은 경우 사람 지문을 보면은 보통 이렇게 리치하고 벨리 아니면 마루하고 볼이라고 부르죠. 사람 이런 지문들을 보면은 이런 지문의 지문 볼 여기랑 여기 지문이 튀어나온 부분들하고 지문이 쑥 들어간 부분들하고 보면은 여기 사이가 한 1~2mm 정도, 한 수 밀리미터 정도 되고, 그러면은 터치했을 때 사람 표면하고 사람 피부하고 이 전극하고 사이의 이 간격으로 인해 가지고 캡이 한 수펜토 정도, 한 1, 2펜토 정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펜토 패러 단위의 캐패시턴스들을 검출해가지고 지금 이런 이미지들을, 지문 이미지들을 인식을 하고, 이것들을 이제 패턴 매칭을 통해가지고 지문 인식을 하게 되죠. 이런 캐패시터 센서들 이제 핑거프린트 센서들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혹은 이제 몇 년 전에는 이제 포스터치라고 해서 얼마나 세게 누르느냐, 그냥 터치 말고서도
얼마나 세게 누르냐고 인식을 하다가 이제 요새는 아마 이제 올해 하고 내년 정도 돼가지고 갤럭시 S10, 11 아니면은 요새 이제 아직 제품 나오지 않았지만 오코나 등등 중국산 제품들 쪽에서 보면은 버튼이 아예 없는 그런 센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버튼이 아예 없이 그냥 그 핸드폰 케이스 그 프레임을 누르면은 거기로 버튼을 인식을 하고 그런 식의 센서들을 그런 식의 시스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캐패시티브 타입도 많이 생각을 하고 그 잠시 후에 얘기할 레지스티브 타입들도 많이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그 캐패시티브 센서들 중에 하나가 이런 마이크로폰이죠. 마이크로폰 같은 경우에는 캐패시티브 센서들을 보면은 이런 터치 센서들처럼 이런 터치 스크린이나 아니면 핑거프린트 센서처럼 멀티 채널로 여러 군데의 캡을 제한되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이제 사람의 귀는 매우 민감해가지고 그 단채널, 몇 채널 안 되는데 한 채널 내지 한 10채널 안쪽, 한 2, 3채널 그 정도에서 매우 고해상도 한 24빗 정도의 ADC를 달아가지고 오디오 코덱들 좋은 것들 보면 20몇 대씩 가기 때문에 그런 코덱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좋은 마이크들을 만들고 또 이제 공기로 인해 가지고 이 판이 떨리면 이 판의 떨림을 캐패시턴스 저항 변화로 재서 이쪽에서 리라운 IC에서 신호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혹은 이제 이런 용량형 센서들도 많이 사용이 되고 저항형 센서들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저항형 센서들, 레지스티브 센서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피해줘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센서들을 이런 용어들을 많이 써요. 피해줘라고 하는 거는 프레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프레스라고 하는 뜻의 라틴어인데 피해줘 레지스티브라고 하면은 뭔가 눌렀을 때 아니면 기계적인 변형이 있을 때 저항이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피해줘 일렉트릭 하면은 뭔가 눌렀을 때 전류가 나온다. 전류가 나온다. 전자가 형성이 된 전자가 튀어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레지스티브 센서들은 보통은 이 저항은 어떤 비저항 곱하기 길이 나누기 단면적으로 구성이 되죠. 그러면 어떤 두 포트의 단면적을 A라고 하고 길이를 L이라고 하면은 그런 센서를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잘 녹은 그런 치즈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쭉 당기면은 길이는 늘어나고 단면적은 얇아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길이가 늘어나고 단면적이 얇아지게 되면 저항값이 커지게 됩니다. 동일한 물질에 대해서 그런 물리적인 변형이 있으면은 이런 정확하게는 힘이 가해지면 포스가 어떤 단면적에 가해지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힘 나누기 단면적이 스트레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은 힘이 가해지고 힘을 단면적에 가해지면은 이게 스트레스고 이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은 그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물리적인 변형이 생깁니다. 그 물리적인 변형을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용어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인을 재는 그런 센서들을 스트레인 게이지라고 불러요. 이런 센서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랑 여기 양단이 저항의 양단입니다. 그래서 이를 아래로 이렇게 잔뜩 꼬아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만약에 내가 이 화면을 뒤에서 앞으로 눌렀다. 그래서 이 센서가 앞으로 이렇게 불룩하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길어지겠죠. 길어져가지고 단면적은 얇아지고 길이는 길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항값이 커지게 되고 내가 이렇게 눌렀다. 그러면은 가운데 쪽이 수축되죠. 수축되면서 단면적은 두꺼워지고 길이는 짧아지고 그런 방향이 돼가지고 이런 스트레인 게이지를 가지고 어떤 물리적인 변화를 검출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런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거는 단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단면으로 이렇게 생기고 여기에 스트레인 게이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인 게이지들을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 이 다이어프레임 뒷면이 이렇게 파여 있는 거가 가지고 여기가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여기를 누르게 되면 여기 압력이든 아니면 터치든
부르게 되는 이런 스트레인 게이지들의 저항값이 바뀌어서 이런 다이어프램의 물리적인 변화를 저항 변화로 바꾼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생각할 거는 저항 변화를 어떻게 해서 전압 변화 혹은 디지털 값으로 바꿀 것이냐 라고 하는 걸 그 뒤에 생각할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저항형 센서들 가지고 압력 센서들이나 기본적으로 이런 그 고도계 압력계를 쓰기도 하고 이런 헬스케어로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내가 지금 그 내비게이션 보조로 내가 지금 고가도로를 올라가고 있는지 지하철 내려가고 있는지 등등등을 보통 내비게이션들이 한 10m 정도 안쪽은 잘 건축하지 못하는데 그런 경우도 좀 더 고해상도의 내비게이션으로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이제 이런 저항을 재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저항을 잴 때 인체 임피던스, 인체 저항을 재는 것도 요즘에 굉장히 많은 그 어플리케이션 영역들 중에 하나입니다. 인바디라고 불리는 국내 업체인데 많이 사용하죠. 헬스클럽이나 아니면은 건강검진 가면은 체지방 검사, 체성분 검사하죠. 그러면은 보통 사람 몸에다가 사람 몸이 한 대충 몸통이 몸 팔끝부터 발끝까지 한 200원, 300원 정도 돼요. 물론 이제 체성분에 따라 가지고 어떤 주파수에 따라서 저항값이 바뀌고 임피던스가 바뀌고 사람 몸의 임피던스 특정 주파수에서 몇 주파수 정도 64K랑 32K, 몇 K 정도에서의 그 임피던스를 재면은 이 사람이 체성 토탈 바디 워터가 얼마나, 토탈 바디 팻이 얼마나 그런 체지방, 체성분 분석들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사람 몸에 이렇게 저항이 있으면은 사람 몸에다가 까만색 라인처럼 전류를 흘려줍니다. 전류를 흘려줘서 우리가 이런 저항을 재고 싶은데 여기다가 사람 몸에다가 전류를 흘려주면서 여기 양단에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면은 이 R 값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전류는 알고 있고 이 저항값을 재고 싶은 건데 그러면은 양단에 전압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전압을 이쪽에 있는 증폭기로 재주게 되면은 우리가 전류는 우리가 주입한 걸 가지고 알고 있는 값이고 그러면은 이 저항값을 이 I를 주파수 수입을 쭉 해가지고 저항값을 임피던스 커브를 얻어내게 되면은 그게 이제 임피던스 스펙트로스코피예요. 사람 몸의 저항을 주파수를 잰 거고 그렇게 해서 주파수를 재게 되면은 이 사람은 몸에 지방이 얼마나 있다, 근육량이 얼마나 있다, 물이 얼마나 있다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그렇게 측정하는 것들을 바디 임피던스 어널리시스 아니면은 바디 임피던스 스펙트로스코피, 그래서 BIS나 BIA라고 하는 개념들로 부르고요. 그래서 다양한 센서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센서들도 있고 혹은 기존에 큼직큼직하게 있었던 센서들을 조그맣게 줄여가지고 싸게 만들겠다라는 쪽으로 가는 센서들도 있어요. 아니면은 기존의 여러 가지 센서들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센서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기지국을 계속 찾아야 되죠. 이 기지국을 계속 찾아야 되면은 이걸 GPS로 위치 인식하고 아니면 기지국이랑 통신하고 하면은 보통 그런 RF 파워들을 많이 먹으니까 한 번 기지국을 찾았어요. 그 상태에서 핸드폰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를 알고 있으면은 핸드폰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은 기지국하고 나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자주 움직일 필요가 없죠. 그냥 기존에 정해진 기지국과 통신을 시도하면 되겠죠. 계속 이제 자기 위치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고 있지 않다를 알 수 있는 아주 저전력의 센서가 있다. 라고 하면 핸드폰의 대기 시간을 굉장히 늘릴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핸드폰을 가만 놔뒀을 때 사람이 들어 올린다거나 그런 움직임을 감지한다 아니면 사람이 손으로 핸드폰 케이스를 쥐었다 그 정도를 감지하면은 그때 화면을 켜준다 아니면 그때부터 평상시에 대기 모드로 있다가 그때부터 액티베이션 시킨다거나 등등등 하게 되면 기존보다 훨씬 더 로우 배터리 라이프를 구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파워다운 모드라든지 아니면 원레이즈 온용 서킷들 그런 여러 가지 용도들 기존의 성능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센서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대충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모바일용에서 사용되는 모바일 기기
내지는 웨어러블 기기들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센서들의 종류예요. 어쨌든 워낙 많은 곳에 사용이 되고 있고 새로운 기능이든 가격을 낮추든 퍼포먼스를 올리든 이런 용도들로 많은 센서들이 사용이 된다 정도 생각을 하면 되고 여전히 앞으로 이런 많은 센서들이 적용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이제 몇 년 된 단어인데 이런 이머징한 시장들부터 해가지고 현재 개발 중인 것들 아니면 이미 충분히 적용돼가지고 이미 머처된 시장들까지 여전히 이제 센서 시장들은 계속 증가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와서 어떤 피지컬한 인풋들이 외부에서 피지컬한 입력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물리량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트랜스듀서를 갖다 놓으면은 보통 트랜스듀서는 램스 기술 혹은 이제 다른 반도체 공정 기술들로 많이 구현이 되고 그리고 나면은 외부 입력들이 전압이나 전류나 저항이나 캡 등등의 신호들로 바뀝니다. 근데 보통은 굉장히 작아요. 밀리볼트 이하의 전압들 아니면은 수 마이크로 내지는 수십 나노암페어 이하의 작은 전류들 아니면은 한 전체 노미널 저항에서 한 수 퍼센트 이하, 0.몇 퍼센트 정도의 작은 저항들 혹은 작은 캡 변화들 등등등으로 전압이나 전류나 저항이나 캡 작은 신호가 나오게 되면은 이것들을 아날로그 프론트엔드에서는 잘 증폭을 하고 이것들을 그러니까 전형적인 시스템들은 이제 V나 I나 R이나 C 신호들이 들어오는 이것들을 아주 큰 전압으로 바꾸고 이 큰 전압을 바꾼 다음에 ADC를 붙여가지고 호스트하고 통신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제일 전통적인 시스템이고 그러니까 여기 뒤에 쪽은 그러니까 ADC부터 백엔드로 이어지는 쪽은 이미 에스타블리시 된 잘 구성되어 있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 앞단 쪽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압으로 잘 증폭하는 보통은 입력이 전압이고 출력이 전압인 경우를 IA, 인스트루멘테이션 앰플리파이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아주 하이 인풋임피던스면서 하이 게인을 가지는 그런 고정밀 증폭기들을 IA, 인스트루멘테이션 앰프라고 부르고 아니면은 이제 전류를 전압으로 바꿔주는 회로들 그러니까 전압을 전압으로 증폭한다라고 하면은 IA라고 부르고 전류를 전압으로 증폭한다라고 하면은 전류 투 전압 증폭기를 트랜스 임피던스 앰프라고 부릅니다. 트랜스 임피던스 앰프는 많은 경우에는 어떤 증폭기가 있으면 증폭기에 피드백 저항이 있어가지고 여기로 커런트가 들어오게 되면 I 곱하기 RF로 V가 마이너스 I 곱하기 RF로 이 트랜스 임피던스 RF를 가지고서 커런트가 전압으로 변환되는 경우들 이런 회로들을 전형적으로 트랜스 임피던스 F라고 부르고 많은 경우에 제일 산업계에서 혹은 많은 페이퍼들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경우들이 볼티지 투 볼티지 앰프 아니면은 커런트 투 볼티지 앰프 인스트루멘테이션 앰프를 구현하거나 아니면은 트랜스 임피던스 앰프를 구현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보통 이제 전통적인 아날로그 설계자들이 잘 가지고 있었던 좋은 ADC하고 뒤에 이제 좋은 캘리브레이션 서킷들 붙여가지고 구성하는 경우들이 이런 방법들이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IV 컨버전 트랜스 임피던스 앰프를 구현할 때 컨티뉴스하게 커런트가 들어오는 경우들 말고 컨티뉴스 하지 않게 디스크릿하게 차지가 들어오는 경우들 혹은 캐패시턴스 변화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CV 컨버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압으로 변환한다거나 커런트를 전압으로 변환한다, 캡을 전압으로 변환한다, 아니면은 브릿지 같은 형태로 히트스톤 브릿지 같은 형태로 저항을 전압으로 변환한다라고 하는 기법들이 이제 대중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기법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종 정말 울트라 로파워로 가기 위해 가지고
아예 어떤 증폭기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서 그냥 타임 도메인에서 회로를 구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딜레이를, 그러니까 전압을 시간으로 카운팅한다든지, 그러니까 전압을 시간으로 변환하고 다시 시간을 디지털 값으로 변환하는 볼티지 투 타임 컨버터하고 타임 투 디지털 컨버터를 결합하는 경우들이라거나, 아니면 이렇게 딜레이 카운팅을 한다거나, 캐패시턴스를 저하고 주파수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캐패시턴스를 펄스 듀레이션으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등등등 여러 가지 컨셉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강좌에서는 전통적인 방식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전압이나 혹은 전압 혹은 저항들, 그러니까 전압 신호나 저항 신호들을 다이렉트로 전압이 들어온다, 아니면은 저항 신호들도 브릿지로 센싱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전압 신호나 저항 신호들을 검출하기 위한 볼티지 F, 그러니까 볼티지 도메인에서의 회로 설계 기법들. 그래서 주로 이제 IA 쪽에 집중해서 일단 오늘 내일 살펴보고요. 그리고 트랜스 임피던스 F 입장에서 입력으로 커런트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항 투 볼티지 컨버터를 트랜스 임피던스 F로 보여가는 방법들, 아니면 캡2 볼티지 컨버터를 캐패시티브 트랜스 임피던스 F로 CTIA로 구성하는 방법들 등 해가지고 입력이 커런트 도메인 혹은 차지 도메인에 들어올 때 출력을 전압으로 만들고 입력이 전압으로 들어왔을 때 IA를 거쳐가지고 ADC로 가게 되는 요런 컨셉들, 아니면은 입력이 커런트가 들어왔을 때 TIA를 트랜스 임피던스 F를 거쳐가지고 ADC로 진행되는 이런 컨셉들, 이렇게 두 가지 방법들이 여전히 제일 대중적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는 그런 방법들이고, 그래서 IA 볼티지 모드 서킷들하고 커런트 모드 서킷들 두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은 이제 볼티지 모드 서킷 혹은 이제 레지스티브 서킷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레지스티브 보통은 흔하게 쓰는 이름들은 저항형 센서다 그러면은 레지스티브 아날로그 프론트엔드, 아니면 AFE 퍼 레지스티브 마이크로 센서, 레지스티브 센서 그런 식의 이름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라고 불리는 거는 사실 회로 구성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프론트엔드 백엔드 부분이 좀 어려운 그런 회로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항을 전압으로 잘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전압을 디지털 변환하는 거는 ADC 하는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 연구실에는 ADC는 잘 만들 수 있으니까 저항을 전압으로 잘 바꿔보자, 그런 측면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레지스티브 프론트엔드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레지스티브 프론트엔드를 구성할 때는 제일 많이 쓰는 방법들은 이런 히트스톤 브릿지 방식들이에요. 그래서 이 브릿지의 상단을 전압으로 결정을 해놓고 전압으로 정해놓고서 이렇게 하면은 이쪽 전압은 R1 더하기 R4분의 R1으로 나오게 되죠. 이쪽은 R2 더하기 R3분의 R2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R1, R2, R3, R4를 중에서 어느 저항 하나 바뀐다 그러면 양단 사이의 전압 차이가 바뀌게 되고, 양단의 전압 차이를 뒤쪽에서 하이 게인으로 증폭해주게 되면 저항 변화, 그러니까 일단 브릿지 자체가 이런 곱하기 VB가 되면 저항이 바뀌면은 여기 VO 플러스가 바뀌게 되죠. 저항 변화를 전압으로 바꿔주는 제일 많이 쓰는 회로들을 제일 단순한 회로가 이런 히트스톤 브릿지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런 히트스톤 브릿지는 여러 가지 타입들로 구성이 되는데, 만약에 서미스터를 사용하는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 변하는 그런 서미스터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아까처럼 그런 피에조 레지스티브 압력 센서를 사용한다거나, 터치 센서를 사용한다거나 라고 하면은 우리가 저항을, 그러니까 이게 싱글핸디드 센서냐, 디퍼런셜, 그러니까 뭔가 온도가 변했을 때 저항 하나만 변한다, 아니면 온도가 변했을 때 저항 두 개가 디퍼런셜하게 변한다, 아니면 온도가 변할 때 저항 네 개가, 아니면 외부 압력이 들어올 때 저항 네 개가 아예 풀리 디퍼런셜하게 변한다 등등의 구성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이런 싱글 저항 하나만 변한다라고 하면은 제일 쉬운 방법은 이쪽은 그냥 고정된 전압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쪽에 한 A 배에 여기 VP랑 VN을 A 배 증폭할 수 있는
A배 VP 빼기 VA로 증폭할 수 있는 이런 하이 인풋 임피던스의 증폭기가 이런 IA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쪽은 고정된 전압으로 두는 거죠. 한쪽은 이렇게 그 R로 해서 한쪽은 2분의 VB로 고정된 전압으로 두고 다른 한쪽에다가는 그 R 더하기 델타 R 분의 R 더하기 델타 R 그러면은 2R 더하기 델타 R 분의 R 플러스 델타 R 곱하기 VB로 여기 이쪽 전압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양단 사이의 전압 차이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러면은 이 분모 분자에 둘 다 델타 R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리니어리티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리니어리티 에러들을 그 감소시키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사실 그래서 이렇게 볼테이지 드라이빙을 하기도 하지만 커런트 소스를 좋은 커런트 소스를 놓고 나면은 저항을 놓고 그리고 한쪽에는 저항 넣어가지고 전압을 놓고 하면은 여기가 I면은 이쪽에는 I 곱하기 R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그 2분의 V 길이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이렇게 만들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랑 여기 양단 사이의 전압을 재게 되면은 이때 리니어리티 에러는 없게 되는데 이러면은 여기 이 양단 사이의 커버 모드 차이가 딱 2분의 V 길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커버 모드 차이가 발생하게 되니까 그만큼 큰 옵셋이 발생한다 라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제일 쉽게는 이런 브릿지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이쪽하고 이쪽 사이의 전압 차이는 크게 나지 않으니까 그때 이 델타 럼프의 변화량만 인식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항 변화가 하나만 있다라고 할 때는 보통은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저항을 많이 붙여놓고요. 만약에 디퍼런셜하게 저항 변화하는 센서가 두 개가 있다. 가변 저항이 볼티지 컨트롤 저항들이 센서 신호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저항들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리니어리티를 버리고 SNR은 없겠다라는 경우가 있고 많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 1메가옴에서 한 100옴쯤 바뀐다 이런 식으로 한 1% 정도 바뀐다라고 하면은 100만이나 거의 변화량이 100옴이고 노미널 값이 R이었다 노미널 값이 1메가였다 그러면은 100만 옴에서 10의 6승에서 한 100옴 정도 바뀐다 라고 하면은 100만 100, 100만 50, 100만이라고 하면 무방하죠. 그래서 분모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노미널 저항 대비 변화량이 크지 않다 라고 하면은 리니어리티는 많은 경우에 무시해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선택하는 방법들은 하나는 저항을 위쪽에다 배치하고 하나는 저항을 아래쪽에다 배치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온도에다가 저항이 증가한다 라고 하면은 이쪽 오른쪽은 분모가 증가하니까 온도가 증가하면은 이쪽 전압은 떨어지고 온도가 증가할 때 왼쪽 전압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신호가 디퍼런셜한 인력들을 처음부터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이렇게 하면은 이쪽의 토탈 저항도 ER 더하기 델타 R이죠. 그리고 이쪽의 토탈 저항도 ER 더하기 델타 R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의 토탈 저항도 똑같아가지고 총 임피던스가 같아서 시행을 해도 높은 시행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디퍼런셜한 저항들 두 개를 두 번째처럼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배치하고 한쪽은 그냥 레퍼런스를 가만히 놔두겠다라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할 때는 두 개를 더하면은 R 마이너스 델타 R이랑 R 플러스 델타를 두 개 더하면 그냥 2R이죠. 그러면은 오른쪽 요 노드 전압이 2R 분의 R 플러스 델타 R로 나와가지고 분모에 델타 R이 없게 됩니다. 분모에 델타 R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엘리먼트 두 개가 베링할 경우에 이렇게 좌우로 배치할 수도 있지만 한쪽에다 몰아서 배치하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애당초에 처음에 나오는 입력 신호는 싱글핸디드 신호로 나오게 돼요. 하지만 리니어리티 에러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모든 엘리먼트들이 브릿지에 있는 모든 저항들이 다 베링하는 게 이렇게 되면 신호도 크고 여기서 이제 신호도 두 배로 증가하고 리니어리티 에러도 없는 모든 엘리먼트들이 다 베링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방식들이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식들이죠.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에 따라가지고 달라지는 거고요. 이 브릿지 상단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브릿지 상단을 전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브릿지 상단을 꼭 전압으로 두지 않고 전류로 두는 경우도 있어요. 전류로 두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전류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전류원 두 개를 써가지고 아예 그 분리된 형태로 전류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압원 방식의 드라이빙 방식도 많이 사용하고 전류원 방식의 드라이빙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전류원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일단 리니어리티 에러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센서하고 회로가 멀다거나 아니면은 이 브릿지가 있으면은 이 브릿지를 여기가 다 R이면은 이 브릿지를 위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쪽도 ER이 보이고 이렇게도 ER이 보이죠. 그러면 ER 두 개가 병렬로 보이니까 브릿지 탑에서 들여다보게 되면 R만큼의 저항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뭐 이 브릿지 저항이 한 10kΩ쯤 됐었다. 보통 일반적인 암흑 센서는 한 수kΩ쯤 되는데 10kΩ 정도 되면은 이 브릿지 한 10kΩ 정도를 만약에 우리가 이 브릿지 탑을 드라이빙하는 전압을 이런 OPF 가지고서 만들었다. 혹은 보통 볼티지 드라이버는 이렇게 만들긴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볼티지 드라이버를 하긴 하지만 여기 전압으로 드라이빙 하는데 이게 낮은 출력 저항이 필요하겠죠. 한 10kΩ 정도를 드라이브 하려면 10km나 100분의 1 정도에서 한 수십 옴, 수백 옴 정도로 드라이빙을 해도 내가 여기를 1V로 드라이빙 하고 싶은데 1V로 정확하게 드라이빙 못하고 0.9V, 0.8V 그렇게 볼티지 드랍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물론 이제 볼티지 드라이빙 방식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조금 전력 소모를 줄인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정밀하게 원하는 값으로 드라이빙 하고 싶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 브릿지하고 회로하고 사이에 와이어 건디를 연결한다든지 아니면은 센서는 멀리 있고 센서들은 교실 구석구석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되려고 하는 리드아웃 IC는 여기 있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런 와이어링 저항들이 많이 들어온다. 등등등의 상황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볼티지 드라이브랑 정밀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럴 때 쓰는 방식들이 커런트 드라이빙 방식입니다. 커런트 드라이빙으로는 똑같은데 여기로 이렇게 브릿지 탑에서 커런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커런트를 이쪽이랑 이쪽으로 디바이드 해가지고 디바이드된 커런트 곱하기 저항으로 전압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리니어 주로 이제 볼티지 드라이빙 방식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물론 이제 볼티지 드라이빙은 제일 쉬운 경우에는 그냥 별도의 브릿지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않고 VDD 그라운드 사이에서 사용하면 되죠. 그냥 제일 쉬운 거는 VDD랑 그라운드가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브릿지 달아가지고 양단 신호를 재는 방식이 제일 흔하게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별도의 드라이브 회로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게 10K 저항대가 10kC였다, VDD가 1V였다 그러면은 이 브릿지에서는 그냥 1V 나누기 10K에서 100마이크로 암페어를 항상 소모를 해야 돼요. 그렇죠? 회로가 제일 간단한 대신에 볼티지 드라이빙 방식에서는 전력 소모를 조절하기 어렵다라거나 아니면 리니어리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커런트 소스를 가지고서 이렇게 드라이빙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커런트 소스를 앞에서 어떤 다른 증폭기로 컨트롤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 VDD로 쓰는 이런 방식들이 제일 시그널 레인지 제일 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커런트 소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풀 커런트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이 커런트 소스 양단에 VDS가 걸리기 때문에 이 커런트 소스의 오퍼레이팅 히드로 때문에 실제로 이 브릿지 아래 위에 걸리는 전압은 이 그라운드에서 VD만큼 쓰는 것만큼 다 쓸 수는 없죠. 시그널 자체가 좀 줄어들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만큼 증폭을 많이 해주면 되긴 하지만 동일한 커런트에서 증폭기의 노이즈가 같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SNR 측면에서만 보면은 볼티지 드라이빙 방식들이 제일 유리해요. 하지만 커런트 드라이빙 방식들은 또 커런트 드라이빙 방식들 나름의 애큐러시 측면 아니면은 리니어리티 측면에서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티지 방식이랑 커런트 방식이 둘 다 장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이 AC 브릿지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우리 수업에서, 우리 강의에서 앞으로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
그 테크닉 중에 하나가 그 초퍼 회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초퍼 회로의 원형쯤 되는 건데 어떤 일반적인 증폭기가 있으면은 그 이런 증폭기들을 모델링을 할 때에 그 노이즈하고 이 안쪽에 있는 증폭기는 A배의 증폭기로 아이디어라는 증폭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디어라는 증폭기 더하기 노이즈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어떤 증폭기 생각하고 나면은 이런 증폭기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증폭기에 이렇게 브릿지를 걸어줘요. 이렇게 브릿지에 이쪽하고 이쪽 양단 전압을 신호를 재겠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양단 전압을 재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만큼이 이제 뒤에 증폭기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여기 그 모든 노이즈들하고 옵셋들을 다 더한 거를 이제 이렇게 놓고 나면은 이 상태에서 그 AC 브릿지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한 번은 브릿지 탑을 플러스 VB로 놓고 브릿지 바텀을 그라운드로 놔요. 그렇게 하면은 그때 여기 그때 이 브릿지 양단에서 나오는 전압들을 플러스 VO라고 하면은 실제 증폭기에 들어가는 신호는 VO 더하기 노이즈가 한번 측정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VB랑 그라운드 위치를 바꿉니다. 그래서 브릿지 탑이 그라운드가 되고 브릿지 바텀을 VD를 놔요. 그럼 그때에는 여기 이 이적 신호가 아래로 뒤집히게 되겠죠. 그럼 그때에 측정되는 신호는 V-VO 더하기 노이즈가 됩니다. 그러면은 VO 더하기 에러하고 에러라고 쓰기도 하고 VN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논문들이나 자료들 보면은 많은 경우에 고티 소스를 E라고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P스파이스 혹은 이제 H스파이스 쓰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스파이스 쓸 때 엘리먼트의 E고 볼티지 엘리먼트, 볼티지 소스들을 주로 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E라고 어떤 사람들은 볼티지 소스 V1, V2, E1, E2라고 쓰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에러 1, 2, 그러니까 에러 볼티지다라고 해가지고 E라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노이즈를 VN이라고 쓰기도 할 텐데 어떤 경우에는 EN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 대문자 EN이라고, 아니면 그냥 옵셋이라고 해서 EOS 등등의 표현들을 쓰는데 이런 표현들이 다 노이즈 소스라고, 그러니까 에러라고 생각해도 되고 볼티지 엘리먼트의 E라고 생각해도 되고 등등등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VO 더하기 2랑 마이너스 VO 더하기 2랑 두 개가 측정이 되게 되면 이 두 개, 그러니까 한 번, 샘플링을 두 번을 하는 겁니다. 한 번은 VB에 대해서, VB가 탑에 있을 때 전압을 한번 재고, 한 번은 VB가 바텀에서 전압을 재가지고 두 신호를 빼줘요. 두 신호를 빼주게 되면은 이 노이즈가 만약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증폭기의 노이즈가 EOS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노이즈가 변하지 않으면은 신호는 VO가 한번 측정이 되고 마이너스 5가 측정이 되니까 두 신호를 빼게 되면은 이 VO만큼 신호는 측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랑 두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측정된 노이즈하고 두 번째 단계에 측정된 노이즈 두 개를 빼내게 되면은 노이즈는 제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신호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 컨셉을 확장하게 되면은 이걸 디스크릿 타임으로 확장하게 되면은 지금 샘플링을 두 번 하죠. 그래서 샘플링을 두 번 하고 그때 첫 번째 단계에서의 노이즈랑 두 번째 단계에서의 노이즈 두 개가 확률적으로 매우 코릴레이션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샘플링을 두 번 하니까 더블 샘플링인데 그때 노이즈 두 개가 서로 매우 연관이 높다라는 코릴레이트 더블 샘플링이 됩니다. 이걸 디스크릿 타임으로 확장하게 되면 코릴레이트 더블 샘플링 CDS 회로로 이 얘기를 확장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여기 첫 번째 노이즈랑 여기 두 번째 노이즈 두 개를 이제 빼낸다. 내지는 여기 노이즈들은 그대로 있는데 신호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신호는 고주파로 모듈레이트로 올라가고 노이즈는 저주파에 남아있다 라고 하면은 신호랑 노이즈가 서로 밴드가 엇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얘기를 확장해서 가게 되면은 노이즈를 빼주는 방법으로 가면은 이제 더블 샘플링 계열의 회로들로 혹은 오토제로잉 회로들로 회로가 확장이 되고 아니면 이 회로를 이제 컨티너스 타임에서 계속 연결해 가게 되면은 노이즈랑 신호가 서로 밴드가 엇갈리게 되는 한 번 노이즈가 고주파일 때는 그 신호는 저주파, 노이즈가 저주파일 때는 신호는 고주파고 노이즈와 신호가 서로 같은 밴드에서 만나지 않게 서로 항상 엇갈리게 하는 방법으로 신호 노이즈를 극복하게 되는 방법들을 이제 이런 초퍼 방식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건 이제 그 간단하게 생각하는 AC 브릿지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여기 Q1이 켜졌을 때 한 번은 VDD가 VB가 연결이 되고 한 번은 그라운드가 연결해가지고 VB 그라운드 아니면은 그라운드 VB로 그 세로의 그 탑 여기 브릿지 탑이랑 브릿지 바텀이 아래로 계속 스위칭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잠깐 우리 쉬었다가 한 주의 10일